전 얼마 전까지 넥슨 와스튜디오에서 게임 서버 아키텍트로 일하다가 최근에 카카오브레인으로 옮겨서 새 회사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틈틈이 오픈소스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축이 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별 개수가 많은 것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별 개수가 가장 적은 한글라이즈가 오늘 발표의 주제예요. 이 발표는 작년 8월 고랭코리아 미트업 때 그때 준비했던 건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재탕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네이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고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클로버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방금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고 언어에 대한 세미나다 보니까 그 청중이 이미 고 언어를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글라이즈를 고로 만들면서 재밌었던 점 위주로 다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는데 이미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그 취미 코딩 학교에 보듯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이미 인트라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자막이 달린 버전도 이 URL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URL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 나갈 때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고 언어의 경우 저는 요쯤에 있어요. 그 고 언어 코딩을 거의 매일 하기도 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실무에서 써보진 못했습니다. 한글라이즈도 제 본업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당시에 5개월 동안 매진했던 일과 후 취미 코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발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깊은 지식을 전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취미로 익히면서 재밌었던 점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한글라이즈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한글라이즈를 만들면서 느낀 고의 흥미로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발표 제목에 제 제작기라고 적었듯이 원래 9년 전에 파이썬으로 만들었던 한글라이즈를 고로 다시 구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라이즈가 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소개해드릴게요. 한글라이즈는 외국어 단어를 한글로 옮겨 적어주는 도구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정확한 용어로는 이런 걸 전사라고 하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소리를 음성 문자로 옮겨 적는 걸 전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글라이즈가 하는 일은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 거지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O라는 단어를 발음 그대로 고라고 옮기면 이걸 전사라고 하고요. 의미를 살려서 한국어인 가라고 옮기면 이건 번역이라고 합니다. 전사는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 같은 고유 명사들을 우리말로 옮길 때 필요해요. 지명인 하나무라를 굳이 꽃마을이라고 뜻을 번역해서 옮기진 않죠. 이런 외래어를 한글로 전사할 때 그냥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코딩할 때 따르는 그 네이밍 컨벤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외래어 표기법을 잘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덕분에 그 외래어의 한글 표기가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볼게요. 이건 익숙한 이탈리아어 단어인데요. CAPPUCCINO라고 돼 있죠. 어쩌면 캐푸치노라고 옮겨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 단어를 카푸치노라고 옮깁니다. 이건 말고도 티라미수, 스파게티, 누텔라, 브로콜리 이런 게 다 이탈리아어에서 온 외래어인데 대체로 표기법을 잘 따르더라고요. 이번에 일본어입니다.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한자를 잘 아신다면 우리말 한자음을 따라서 궁본무라고 옮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름을 표기법대로 옮기면 미야모토 시게루가 되는데요. 한국어 한자음이 아닌 일본어의 한자음을 따르는 거죠. 참고로 슈퍼마리오를 만든 게임업계에서 되게 전설적인 분의 이름입니다. 이건 그리스에 있는 한 섬의 이름이에요. XIOC처럼 생기긴 했는데 히오스라고 옮깁니다. 그리스에 이런 섬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때론 표기법대로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본어 이름인 피카츄는 치읓의 유가 아니라 치읓의 우로 해서 추우로 표기하라고 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면요. 하지만 물론 외래어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라서 이미 다른 표기가 널리 퍼져 있는 브랜드라면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냥 그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런 규칙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글 스타일 가이드라인처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이 규칙집이 공개돼 있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잘 따르려고 노력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말 쓰기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랑 언론 쪽은 외래어 표기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식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라는 곳인데 뭐 코드 리뷰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위원회가 발표한 표기 심의 결정안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드물게 틀릴 때가 있어요. 원단어의 발음을 잘못 유추하는 바람에 표기를 잘못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외래어 표기법에 예전부터 큰 관심을 보인 분이 있어요. 바로 박종성 님입니다. 종성님은 세계의 말과글이라는 블로그랑 끝소리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여러 언어에 대한 글을 연재하시는데 내용이 굉장히 깊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 발표가 흥미로우시다면은 이쪽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종성님은 또 재작년부터는 앞서 소개한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9년 전에 종성님은 그 본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용례를 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래어 표기 심의 방식이 자동화되어 한글로 표기하고 싶은 외국어를 입력하자마자 한글 표기가 나와야 한다.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강의는 언어학개론이었거든요. 언어학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인데 학생 절반이 수능 시험에 언어 영역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첫 강의만 듣고 대거 취소했던 강의이긴 하지만 저에겐 인생 강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덕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 전 종성님의 이 글을 보고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외래어 표기법이 자동화되면 당장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또 그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았죠. 그래서 덥석 물었습니다. 아쉽게도 비공개 댓글이고 아무도 까먹어서 제가 뭐라고 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종성님과 둘이서 외래어 표기법을 자동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한창 파이썬을 익히는 중이어서 파이썬으로 개발했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한글라이즈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이썬 구현을 옛 한글라이즈라고 부를게요. 그때 그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한글라이즈.org라는 웹 서비스도 운영해왔는데 외래어 표기법의 최대 수요가 아마 번역가분들한테서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한글라이즈 웹 서비스가 번역가분들한테는 이렇게 소소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런 인용을 보고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구현을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거다 보니까 지금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주먹구구식으로 구현해서 좀 고치기 어려운 버그가 생긴 것도 좀 문제지만 특히 외래어 표기법 전사 규칙을 파이썬 코드로 쓰게 했던 점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 같이 협업하시는 종성님은 어떻게 뚝딱뚝딱 익혀서 써주시기는 했지만 좀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진입장벽도 높고 예기치 않은 버그를 야기할 여지도 많아서 새 표기법을 구현할 때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뒤로하고 옛 한글라이즈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고로 완전히 새로 구현했죠. 새로운 한글라이즈는 8년 만인 작년 5월부터 만들었어요. 옛 한글라이즈처럼 고 환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라이브러리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구현하면서는 전사 규칙도 고 코드 대신에 이런 텍스트 파일로 정의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쓰다 보니까 버그가 날 여지도 적고 좀 맞춤형 문법으로 만들어서 읽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 text/vnd.hjl이라는 미디어 타입도 정해서 미디어 타입 표준을 관리하는 IANA에도 한번 등록해봤어요. 이것도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년 만에 새 로고를 디자인했어요. 예쁘죠? 이번에 중국 지명인 쓰촨을 예로 들어서 한글라이즈의 원리를 살펴볼게요. 한글라이즈에 한자 사천이 입력되면 이렇게 생긴 파이프라인을 타고 최종적으로는 쓰촨이 됩니다. 첫 번째 포니마이즈 단계에선 뜻글자를 소리 글자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 한자인 사천을 받아서 중국어 병음, 시추 안으로 바꿔줬어요. 이 포니마이즈 단계가 모든 언어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뜻글자를 쓰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방대한 발음 사전이나 형태서 분석 같은 기능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는지는 뒤에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리라이트 단계에선 1년의 패턴 찾아바꾸기로 앞에서 넘어온 시추안을 시심표, 촨심표로 바꿔줍니다. 이 단계의 용도는 그 소리 글자의 표음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표음성이란 이렇게 소리 글자가 실제 소리에 얼마나 대응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한글도 왼쪽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음성은 극대화되는데 한눈에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자법에서는 오른쪽처럼 표음성은 희생하지만
좀 그 대신 단어의 형태와 어원을 살리는 경우가 더 많죠. 따라서 그 뜻글자가 아닌 소리 글자라고 해도 실제 소리에 1대1 대응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한글로 옮기려면 의미가 아니라 발음이 필요하니까 이 리라이트 단계에서 철자로부터 발음을 최대한 유추합니다. 그렇게 구한 발음을 세 번째 트랜스크라입 단계에선 대응되는 한글 자모로 바꿔줍니다. 여기가 그 웰어프 기법이 실제로 구현되는 단계죠. 트랜스크라입 단계도 리라이트 단계랑 마찬가지로 그냥 일련의 패턴 찾아 바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은 되게 비슷한 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열된 자모들을 그 완성된 한글 글자로 조립하면 전사가 완료돼요. 현재 한글라이즈엔 이렇게 일본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등 총 40개의 전사 규칙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가장 수요가 많은 영어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특히나 표음성이 낮은 언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OUGH는 뭐 도스루, 라프코프, 소트바울 뭐 이렇게 다양한 발음을 갖고 있는데 철자 규칙만으로는 발음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어의 유난히 낮은 표음성을 비꼬는 유명한 농담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티라고 읽을 것 같은 단어인데 GH는 enough에서 O는 위민에서 T는 nation에서 따와서 fish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글라이즈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한글라이즈를 고로 다시 만들면서 제게 흥미로웠던 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고를 취미로만 써봤거든요. 그 큰 코드베이스에서 남들이랑 협업해보거나 아직 실무에서 제대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당연한 얘기를 하거나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다면 그 발표 후에 부담 없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 튜토리얼 책을 처음 보면서 들었던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고루틴 끝내준다. 이렇게 병렬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처음 봤거든요. 그 쓸 때마다 좀 늘 피곤했던 스레드 같은 그 병렬 처리 단위랑 뭐 채널이랑 큐 같은 거를 아예 언어 프리미티브로 제공한다는 데에서 되게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밖에는 좀 취향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았어요. 뭐 다른 언어엔 당연히 있는 이터레이터나 뭐 오버라이드, 뭐 익셉션도 없고 특히 제네릭이 없어서 정적 자료 구조를 범용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도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퍼라는 마스코트가 귀엽지 않았죠. 이렇게 단순한 언어로 정말 강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유명 프로젝트가 고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잘 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저도 한번 고를 제대로 익혀보고 싶어서 간단한 취미 코딩에 써보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똥피하기 패러디 게임인데 여기서 랭킹 서버가 고와 구글 앱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발표 자료 공개할 때 그 주로 자막을 붙이곤 하는데 자막 붙여주는 간단한 도구인 SubPPTX도 고로 만들었어요. 고루틴이 있다 보니까 손쉽게 PPT는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파일이잖아요. 페이지 단위로 병렬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었죠. 이런저런 간단한 장난감 만드는데 고를 쓰다 보니까 꽤 쓸만하고 좀 재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고 특유의 간결함이 이제는 좀 명료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줄짜리 간단한 장난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진지한 걸 만들어 보면서 고를 더 잘 다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떠오른 생각이 예전에 만들었던 한글라이즈를 다시 만들면 왠지 더 잘 만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한글라이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았고 또 한글라이즈가 저한테는 새로운 언어를 익힐 때 연습 과제로 삼기 되게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한번 만들어 본 거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은 별로 없는데 적당히 복잡하면서 상당히 계산 중심적이다 보니 좀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언어가 유니코드랑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거 좀 깊게 겪어볼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미 만들어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제대로 짰는지 검증할 재료도 충분하죠. 또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저한테는 덕질이 가능한 주제라서 몇 달 정도는 지그치 해볼 수 있는 과제예요. 이런 이유로 한글라이즈를 고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에서 흥미로웠던 세 가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규 표현식, 말과 글, 테스트와 문서화에 대해서 다룰게요. 첫 번째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줄여서 정규식이라고 많이 부르죠. 텍스트 매칭하는데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정규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고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정규식 엔진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걸 regxp라고 읽으면 되려나요? 아무튼 정규식 엔진엔 몇 가지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는데 고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건 구글이 만든 정규식 알고리즘인 RE2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RE2는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정규식 엔진은 아니더라도 문자열 길이의 정비례하는 선형 시간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시간으로 구현할 수 없는 정규식의 일부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고의적으로 지원하지 않죠. 이 RE2의 시간 복잡도는 평균 취향 모두 B고 오브 NM입니다. 여기서 M은 정규식 패턴의 길이고 N은 대상 문자열의 길이에요. 리눅스의 그랩 같이 그 정규식 자체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서야 이 정규식 패턴은 코드에 미리 적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M은 상수항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죠. 이 RE2를 만든 러스콕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두 종류의 정규식 엔진을 비교하는 재밌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참고로 러스콕스는 그 고 개발진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선 이 예시를 보시죠. 이 패턴엔 A 물음표랑 그냥 A가 각각 3개씩 있고 매치에 입력할 문자열은 A 3개입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패턴에서 A 물음표는 전부 건너뛰고 마지막에 있는 리터럴 A 3개만 매치시켜야 매치에 성공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벤치마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패턴과 문자열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진행할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A 물음표랑 A를 X개만큼 반복하는 패턴이랑 그 X개 A로 이뤄진 대상 문자열을 가지고 X를 늘려가면서 속도를 비교해 볼 겁니다.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저는 그 파이썬의 정규식 표준 라이브러리랑 고의 정규식 표준 라이브러리 두 개를 가지고 직접 돌려봤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파이썬 쪽 곡선이 압도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갔죠. 러스콕스의 설명에 의하면 시간 복잡도가 고 쪽은 B고 X제곱이고 파이썬 쪽은 B고 2의 X승이라고 합니다. 뭐 언뜻 보면 제곱 시간도 뭐 현업에서 쓰긴 안 좋은 성능일 수도 있지만 이 벤치마크 함수는 X가 커질수록 패턴 길이인 M과 그 문자열 길이인 N을 같이 키우니까 제곱 시간이면 사실은 이상적인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돌려본 뭐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 벤치마크 환경에서는 X가 50일 때 고쪽은 35ms초면 끝나지만 밀리초 아니네요. 마이크로초면 끝나지만 그 파이썬 쪽은 1년 9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되더라고요. 제가 앞서 정규식 엔진에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스펜서류랑 톰슨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은 스펜서류, RE2와 뭐 고는 톰슨류에 속하죠. 앞에서 돌렸던 벤치마크가 스펜서류 엔진들에서는 지수 시간이 걸리지만 그 톰슨류 엔진들에선 제곱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X가 3일 때로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이 스펜서류 엔진은 A 물음표라는 분기를 만나면 우선 이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물음표가 전부 있다고 가정하고 끝까지 가보면 이미 입력 문자열의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리터럴 A를 매치시킬 곳이 없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 마지막 분기로 되돌아가서 A 물음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뭐 이 일 역시 틀린 길이죠. 한 단계 더 물러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A 물음표가 없다고 가정해요.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세 번째 분기도 다시 탐색합니다. 뭐 새로운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이번에도 다 틀린 길이죠. 이젠 첫 번째 A 물음표도 없다고 가정하고 그동안 탐색했던 만큼의 길을 다시 탐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길까지 살펴보면 마침내 이 패턴이 매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길 하나를 쭉 파보고 틀렸으면 투각한 다음 다시 다른 길로 다시 파보는 방식을 퇴각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스펜서류 정규식 엔진은 분기를 퇴각 검색으로 구현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톰슨류 정규식 엔진은 그 입력된 문자열에서 각 글자 단위로 가능한 선택지를 전부 동시에 평가하면서 전진해요. 이 첫 번째 입력 문자열에 있는 A의 경우 그 패턴에 있는 새 A 물음표 중 어디에도 매치될 수 있고 패턴에 있는 첫 번째 리터럴 A에도 매치될 수 있어서 총 4가지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엔 앞쪽 가능성이 참일 경우에 한해서 뒤따르게 될 다음 가능성을 두 번째 A에 매치해보고요. 세 번째 A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패턴 끝까지 도달한 가능성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매치를 찾은 거죠. 이 톰슨류에서는 입력 문자열의 각 글자는 단 한 번씩만 읽혀요. 퇴각 검색처럼 되돌아가는 일 없이 오직 전진만 하게 됩니다. 이 벤치마크에서 스펜서류가 탐색하는 가능성은 2의 X승 개인데 반해 톰슨류는 X 플러스 1개만 탐색합니다. 그래서 스펜서류의 탐색 횟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톰슨류의 탐색 횟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방금 보신 것 같은 극단적인 성능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펜서류 정규식도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빠르게 동작해요. 뭐 패턴만 안전하게 짜면 톰슨류만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정규식 기능 중엔 퇴각 검색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사실 이쪽의 정규식 표현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펄과 뭐 PCR이 파이썬을 비롯해 좀 오늘날 대부분의 표준 정규식 엔진들이 이 방식을 쓴다고 해요. 하지만 스펜서류 정규식 엔진을 쓰는 서버가 만약 사용자 입력으로 정규식 패턴을 받는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공격자들이 정규식 엔진에서 최악의 경우를 이끌어내는 이런 악의적인 패턴으로 리도스 공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구글에서도 이 리도스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톰슨의 정규식 엔진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 RE2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한편 한글라이즈에선 그뭐 리라이트나 뭐 트랜스크라이브 단계에서 보셨던 패턴 찾아 바꾸기 할 때 이런 뭐 자체 제작한 건데 HR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한글라이즈 전용 정규 표현식 방언을 쓰고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RE2 정규식엔 없는 문법인데 이런 식으로 RE2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번역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중 가장 구현하기 골치 아팠던 룩 어라운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정규식에서 캐럿이랑 달러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시죠? 뭐 캐럿 f는 f인데 문자의 맨 앞인 경우에 매치되고 f 달러는 f인데 문자의 맨 뒤에 있는 경우에 매치됩니다. 룩 어라운드도 비슷해요. 그 f 중괄호 바라고 쓰면은 바 바로 앞에 있는 f에만 매치되고 f 중괄호 물결 바라고 쓰면은 바가 아닌 것 바로 앞에 있는 f에만 매치되죠. 뭐 그리고 아래쪽 예시처럼 그 중괄호는 f의 앞에도 올 수 있어요. 이 각각의 문법을 포지티브 룩 어헤드, 네거티브 룩 어헤드, 포지티브 룩 비하인드, 네거티브 룩 비하인드라고 부릅니다. 방금 보신 룩 어라운드가 실제로 매치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패턴이고 밑에는 대상 문자열이에요. 이 점 캐럿은 아무데도 매치되지 않는 모순 패턴이죠. 이제 패턴을 f로 바꿔서 f를 찾으면은 모든 f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f 대에다가 바를 붙이면은 f바가 나란히 있는 것에 불이 들어오고요. 바를 중괄호 안에 넣어서 포지티브 룩 어헤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f바 중에서 그 중에서도 f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 속 단어는 매체에 참고는 되지만 실제 결과에 포함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중괄호 속에 물결을 붙여서 네거티브 룩 어헤드로 만들면 f바가 아닌 f에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한글라이즈에선 룩 어라운드가 꽤 자주 쓰이는데 뭐 이렇게 같은 글자라고 해도 앞뒤 글자에 따라 다르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룩 어라운드를 씁니다. 뭐 룩 어라운드는 이렇게 흔히 쓰이는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PCRE에서 따온 거예요. PCRE에서는 이렇게 괄호 물음표 이퀄 레스 된 느낌표로 표현하는데 이 문법이 좀 어려운 편이라서 그 중괄호랑 물결로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현했던 거죠. 파이썬 정규식 엔진도 이 PCRE 룩 어라운드를 지원해서 옛 한글라이즈에서는 중괄호 문법을 단순히 PCRE 문법으로 번역하는 것만으로 좀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RE2가 고의적으로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룩 어라운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중에 PCR이나 단넷을 기반으로 한 정규식 엔진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런 라이브러리 쓰면은 그 정규식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좀 표준 정규식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서 욕심에 그 RE2만으로 또 룩 어라운드를 구현할 대안을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그 포지티브 룩 어라운드 대안 구현은 간단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룩 어라운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매치하고 두 번째 그룹만 취해서 앞뒤를 잘라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네거티브 룩 어라운드는 좀 더 복잡했어요. 일단은 RE2용으로 번역한 정규식에는 이 룩 어라운드 부분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괄호에 다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모든 f에 대해서 매치되는데 그러고 나서 중괄호 물결 속에 있는 배제 패턴을 매치됐던 곳 앞뒤에 한 번 더 매치시켜 봅니다. 만약에 그 앞뒤가 이 패턴에 매치되면은 최종 결과에서 걔네는 빼는 거죠. 이때 살펴보게 될 앞뒤의 길이를 배제 패턴이 매치될 수 있을 만한 그 최대 길이로 제한하고 있어요. 예시로 든 배제 패턴은 바인데 앞뒤가 바인지 아닌지는 그 세 글자만 보면 되니까 딱 그만큼만 보는 거죠. 이 길이 제한이 있어야만 그 대상 문자열이 아무리 길어져도 네거티브 룩 어라운드를 빠르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regexp 슬래시 신텍스를 쓰면은 이렇게 정규식을 파싱한 그 추상 구문 트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트리 노드를 적당히 살펴보는 걸로 되게 간단하게 그 패턴이 매치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라이즈의 네거티브 룩 어라운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가 아닌 것 앞에 있는 f에 매치되는 패턴입니다. 그 RE2 정규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 입력 문자열은 후바, 후바즈, 후바, 후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번역한 정규식으로 매치를 돌려봅니다. 모든 후가 매치되겠죠. 그 다음에는 매치된 후 뒤에 세 글자씩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바로 시작되는 게 있으면 결과에서 지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가 아닌 것 앞에 있는 fu만 남게 됩니다. 물론 배제 패턴의 매치 최대 폭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그 앞뒤를 딱 필요한 만큼만 자를 수가 없어서 최악의 경우 제곱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한글라이즈에 구현된 그런 규칙집을 돌아봤을 때 이런 패턴은 그동안 한 번도 쓰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한글라이즈에서 말과 글을 다루는 데 도움됐던 3가지 고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이랬습니다. 그 한글 자모 결합, 중국어 병음 사전, 일본어 형태서 분석이죠. 한글 자모 결합은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내부적인 표기법을 이런 걸 쓰는데 에, 피읍, 받침표시, 리을 이런 식으로 자모를 나열했을 때 불완전한 모음인 에 앞에는 이응을 채워주고 불완전한 자음인 피읍 뒤에는 을을 채워서 온전한 한글 글자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한글라이즈 파이프라인의 트랜스크라입 단계에서 나온 자모 나열을 최종 결과로 만드는데 이 기능을 쓰죠. 여기에는 고 한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한글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주어진 문자가 한글이라면 자음인지 아니면 모음인지 판별해주는 함수라든가 한글을 자모 단위로 쪼개거나 합치는 기능 등등 여러 가지 제공합니다. 나머지 2 라이브러리는 그 포니마이즈 단계에서 소리 글자를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우선 중국어 병음인데요. 중국어 한자엔 대응되는 로마자 표기가 다 있는데 이를 병음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한자 청도의 발음은 QING 다오라고 나오는 그 로마자로 표현되죠. 이 고핀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손쉽게 병음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복잡한 형태서 분석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전이라서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의외로 사전 데이터도 800kb밖에 안 되는 가벼운 녀석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덕분에 한글라이즈에 원래는 불가능했던 중국어 지원을 새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중국어가 되다 보니까 자기 한자 이름을 넣어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한글라이즈.org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일본어인데요. 일본어는 특히 처리하기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일본어는 그 뜻글자인 한자랑 소리 글자인 가나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안 해요. 여기 붙여둔 문단은 일본어 로렘 입숨인데 보시다시피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 받침표와 띄어쓰기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정강문자 한 개로 돼 있죠. 일본인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한자 선호자로 이뤄진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인지 구별해서 전사 결과엔 띄어쓰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거를 형태서 분석을 해보면 이름 경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본어를 구현하는데 그 형태서 분석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죠. 다음으로 일본어에서 그 한자의 읽는 법을 소리 글자로 쓰는 것을 후리가나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한자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후리가나가 달라집니다. 이 한자어인 일본은 독립적으로 쓰이면 니폰으로 읽히지만 그 다른 한자어의 일부로 쓸 때는 니혼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 한글라이즈에는 이런 걸 해주는 후리가나 추출기가 필요했죠. 또 장모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한국말과 다르게 일본어에는 장모음, 단모음 구별이 여전히 있는데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장모음을 단모음처럼 적으라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인데 그 첫 번째 예시인 이의 이는 장음이라서 이에로 그 장음을 탈락시키고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라고 써 있어도 장모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서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예시인 카와 이가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이는 장음이 아니고 각각 다른 형태서에 속해 있는 별개의 글자죠. 이때는 한글로 전사할 때 단모음처럼 합치면 안 되고 이라고 따로 적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어는 제대로 한글로 옮기려면 꽤 정밀한 형태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요. 다행히 카고메라는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카고메는 외부 이전성 없이 고만 가지고 만드는 일본어 형태서 분석기인데 여기에 일본어 문장을 집어넣으면 형태서의 품사, 원형, 읽는 법까지 되게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단점 무거운 편입니다. 그 초기화 속도도 느리고 분석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옛 한글라이즈에서는 일본어의 소리 글자인 가나만 지원했고 장모음 구현도 못했었거든요. 네, 카고메 덕분에 새 한글라이즈에서는 웬만한 일본어 문장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고핀닌이랑 그 카고메까지 한글라이즈 패키지에 포함시키려고 보니까 좀 빌드 용량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특히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빌드도 같이 뽑고 있었는데 20MB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로는 너무 커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에서 한글라이즈를 직접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어랑 일본어에 한해서는 그 특별한 API를 호출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고의 테스트와 문서화 도구에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선 이렇게 외래어표 기법 용례집을 구할 수 있는데 옛 한글라이저 때부터 이 용례집을 참고해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용례집이 있어서 전사 규칙을 제대로 짰는지 좀 쉽게 검증할 수 있었죠. 이 새 한글라이즈를 만들면서도 기존 용례집 테스트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충분한 테스트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첫 8일 만에 기존에 지원했던 38가지 언어를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만큼 그 한글라이저에서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고에는 그 테스팅이라는 표준 테스트 도구가 있어요. 예. 이게 그 좀 기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테스트 프레임워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그중에서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서브 테스트 기능이었어요. 서브 테스트는 한 테스트 케이스에서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파생시키는 기능인데 본격적인 서드 파티 라이벌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나 좀 지원할 법한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준 도구가 지원한다는 게 되게 놀라웠죠. 그래서 한글라이즈에서는 각 언어별 용례집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서브 테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벤치마크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것도 신선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로 시작하는 함수에 testing.b를 인자로 받고 안에서 b.m-번 루프를 돌리는 식으로 구현하더라고요. 테스트를 실행할 때 벤치 옵션을 주면은 그 벤치마크를 돌려본 후에 이 루프가 한 바퀴에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이전에 흔히 봤던 벤치마크 도구에는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를 준비하는 코드 셋업이랑 벤치마크 할 코드 런을 따로따로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추상어 없이 인자로 집어넣는 그 testing.b만으로 같은 기능을 훨씬 간결하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되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벤치마크도 그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브 테스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서브 벤치마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계산하는 과정이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서 성취감도 되게 높았습니다. 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고에 어설트 문법이 없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if문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인 테스티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티파이에서 어설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equal, not equal 이런 메서드를 부르면은 테스트 코드도 더 간결해지고 좀 실패했을 때 나오는 자동 보고서도 되게 읽기 좋더라고요. 한편 패키지를 문서화하면서는 그 고닥의 초간단 문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마크다운에 익숙해져 있었고 마크다운도 충분히 간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닥 문법은 훨씬 더 단순하더라고요. 볼드, 이탈릭, 인라인 코드 이런 것도 없고 분리 목록도 없고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패키지를 문서화하는데 크게 부족하진 않았는데요. URL엔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붙고 한 칸이라도 들여쓰기를 하면은 코드 블록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신선했는데 그 마크다운처럼 샵 같은 거를 제목 표시로 따로 붙이지 않아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마침표가 없는 줄을 제목으로 취급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문법이 이렇게 단순한 거는 고닥이 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커맨드 라인 출력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닥의 문법이 마크다운이나 리스트럭처드 텍스트에 비하면 꽤 초라하지만 그만큼 외울 게 적어서 금방 익숙해지고 좀 작성하면서 서식을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기도 했어요. 좀 처음 쓸 때 좀 헷갈리더라도 이렇게 로컬 고닥 서버를 띄워서 바로바로 보면서 쓰면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금방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들어가는 예제 코드를 테스트 코드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이그젬플로 시작해서 대상 이름이랑 예제의 소제목을 형식에 맞춰서 테스트 함수 이름으로 정해서 쓰면은 이 문서상에서 딱 그 대상 밑에 예제 코드로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혹시 나중에 예제 내용이 틀리게 되더라도 그 테스트가 바로 실패하니까 그 예제 코드가 상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좀 방부 처리가 되는 셈이죠. 여기까지 고에서 재밌었던 거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재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룬 점들을 살펴보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개선이에요. 고가 파이썬보다 훨씬 빠르기도 하지만 이번엔 성능에 좀 꽤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이 카푸치노 같이 짧은 예시의 경우에는 옛 한글라이즈에선 거의 400 마이크로초가 걸렸지만 새 한글라이즈에서는 85 마이크로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5배 빨라진 거죠. 단어가 길면 길수록 새 한글라이즈가 옛 한글라이즈보다 더더욱 빠른데요. 800만 자짜리 단어에서 그 새 한글라이즈는 50초 정도만 걸렸지만 옛 한글라이즈는 14분이나 걸리더라고요. 이유는 그 옛 한글라이즈엔 일부 비효율적인 코드가 있어서 좀 시간 복잡도가 제곱 시간이었는데 그에 반해 새 한글라이즈는 선형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이걸 달성하고 굉장히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그 서브 벤치마크 덕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추가한 그 포니마이즈 단계예요. 이 포니마이즈 단계가 옛 한글라이즈에 없었거든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단어가 추가된 덕분에 중국어도 새로 지원할 수 있었고 그 일본어도 어설픈 지원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포니마이즈 단계를 이용해서 언젠가는 영어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 규칙 만들 때 생산성도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그 중국어 규칙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이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자료만 보고 규칙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데까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례집에서 단어를 긁어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량으로 집어넣고 외래어 표기법 표를 참고해서 패턴 찾아 바꾸기 규칙을 짜다 보니까 금방 완성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한글라이즈 제작을 통해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고를 많이 익힐 수 있었던 건데요. 고에 대한 제 첫인상은 이랬죠. 고르티는 끝내주지만 언어의 기능이 너무 빈약해 보였습니다. 고포도 안 귀엽고요. 하지만 이제 빈약해 보였던 언어가 사실은 세밀하게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따르는 거였고 언어의 복잡성을 극도로 낮춰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실수하기 어렵고 조금만 신경 써도 좋은 코드를 짤 수 있게 해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포는 귀엽지 않지만요. 이번 경험으로 고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입문했고 덕분에 고 코딩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한글라이즈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I love go 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클로징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 탕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